자, 541페이지 보겠습니다. 집에서도 난리예요. 언제 끝나냐고 자꾸 와서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다들 또 어디 갔어? 자, 3절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게 국외 지배 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 조정. 그러니까 이자를 국외 지배 주주 등에게 이자를 지급을 해요.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은 이자 비용이 되는 거잖아요. 이자 비용.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과세 조정을 하겠다는 건데, 국외 지배 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 비용에 대한 과세 조정은 규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원래는 1가지였었는데 규정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출자 금액 대비 과다 차입금 지급이자 송금부산입 해가지고요. 그거는 다른 말로 과소자본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전체 자체가 요거를 아예 이렇게 해서 국외 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 비용 지급이자에 대한 과세 조정 규정인데, 그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과소자본세제, 출자 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송금불산입인데,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림으로 빨리 정리를 좀 하자면 이런 겁니다. 국내 갑이라고 하는 국내 이제 내국법인이 있고요. 여기 A가 있는데 A가 이 갑의 국외 지배주주예요. 그러니까 특수관계자보다도 더 얘를 지배할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국외 지배주주. 그러니까 우리 국외 지배주주에 대한 정의 봤었잖아요. 얘가 이제 국외 지배주주인데, 국외 지배주주니까 얘한테 출자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가 출자를 했어요. 뭐 예를 들면 그 출자 금액이 1,000억이래요. 1,000억.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얘한테 그러면 나중에 이 출자한 돈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돈 벌었을 거고, 그걸 가지고 얘한테 배당을 했겠죠. 그러니까 배당을 이렇게 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가 나중에 돈이 더 필요한 거예요.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해 돈이 더 필요하게 되면, 그러면은 얘가 지금 국외 지배주주니까 어떤 일정 금액을 출자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자금이 더 필요할 때에는 둘 중에 하나로 자금 조달을 받을 수가 있죠. 유상증자를 하거나, 그러니까 얘로부터 더 출자를 더 받거나, 아니면 얘한테 돈을 빌리거나, 둘 중에 하나를 더 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얘가 지금 어떤 자본 조달을 하기 위해서 얘한테서 돈을 더 조달을 받으려고 하는데, 방법은 2가지다. 하나는 출자를 더 받거나, 아니면 얘한테서 돈을 빌리거나, 이렇게. 근데 문제는 출자를 더 받잖아요. 그럼 그만큼 배당금을 더 주겠죠. 근데 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얘한테 주는 배당금은 얘 입장에서는 비용이 송금이 아니잖아요. 배당금을 주는 거는 그만큼 배당금 나간 것만큼 미처분 이익여금이 처분되는 거니까 송금이 아니거든요. 배당을 주게 되면 송금이 아니에요. 그런데 얘한테 돈을 만약에 차입을 했다면 얘가 얘한테 이제 이자 비용을 줘야 된단 말이죠. 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지급이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 이자 비용을 주게 되면 얘 입장에서는 그건 송금이 되는 거죠. 이자 비용 송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은, 얘가 국외 지배주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으면 이걸로 조달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자금을 조달받으면 배당이 아니라 이자 비용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돈을 차입하게 되면 안 돼. 출자 금액의 일정 배수까지만 차입을 할 수가 있고, 그거를 더 넘어가 가지고 차입하는 금액은 사실은 출자를 받아야 될 돈으로 출자를 받지 않고 차입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너무나 과다하게 이자 비용이 나간다고 보는 겁니다. 반대로 차입을 너무나 많이 했다는 거죠. 자금 조달하려면 뭘로 했었어야 되는데, 출자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럼 얘 입장에서 출자를 더 받으면 그게 자본금이 되는 거잖아요. 돈을 빌렸으면 차입금이 되는 거고요. 국외 지배주주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 일정 금액까지만 차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넘어가 버리면 사실은 자본금으로 조달받아야 될 거를 차입금으로 조달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뭐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이 차입을 받으면 자본금이 너무 상대적으로, 이걸 자본금으로 자본 조달받아야 될 거를 이걸로 자본 조달받은 거니까 자본금이 너무 작아졌다는 거죠. 이름이 그래서 과소자본세제예요. 그러면 자본금에 출자받은 금액의 일정 배수까지 차입한 금액 때문에 발생된 이자 비용은 송금으로 인정하지만, 출자받은 금액의 일정 배수를 초과해가지고 차입한 금액 때문에 발생되는 이자 비용은 송금 불산입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일정 금액까지는 괜찮은데 그걸 넘어가 버리면 출자로 자본 조달 받아야 될 거를 차입금으로 자본 조달 받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럼 굳이 발생하지 않아야 될 이자 비용이 더 발생한 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까지 얼마까지냐 그러면 그게 얘가 일반적인 얘가 중요해요. 얘가 아니라 얘가 일반 법인이라면 이 자본금 출자 받은 금액의 2배까지 차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2배까지 차입금 때문에 발생되는 이자 비용은 송금으로 인정하겠다는 거고요. 얘가 금융업이잖아요. 그럼 6배까지. 출자금 6배까지. 얘가 누구냐에 따라서. 얘가 일반 법인이면은 2배. 얘가 금융업을 영위하면은 금융업자는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니까 6배까지는 차입해도 돼요. 그 6배 때문에 발생된 이자 비용까지는 송금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야. 응? 자, 그러면 차입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얘가 지금 출자를 한 금액이 1,000원이고 나중에 차입을 했는데 이자율이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이자율이. 그래서 얘는 일반 법인이고 얘는 일반 법인 금융업 아니고 3,000억을 차입을 했는데 이 3,000억은 이자율 3%로 차입을 했고 그 다음에 또 1,500억을 또 차입을 했는데 얘는 이자율 5%로 차입을 한 거예요. 다 누구로부터 지금 차입한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국의 지배주주. 국의 지배주주.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 위에 보면은 국의 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 해가지고 가로 열고 두 번째 줄에 친족 등 법소정의 국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포함한다.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지금 이 규정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자는 누구냐? 밑에 보니까 친족 등 법소정의 국의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란 내국인과 국기법상 친족관계 및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얘한테도 빌린 것뿐만이 아니라 얘의 친족 등 친족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연관관계. 친족은 아까 얘기했었죠. 국기법에서 말하는 친족은 혈족이면 6촌, 인척이면 4촌까지를 말하는 거. 걔 말고도 경제적 연관관계. 얘의 임원이거나 이 법인의 임원이거나 이 법인의 사용인, 임직원들. 이 법인이라면 얘 임직원들까지 경제적 연관관계까지 포함된 사람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합계 금액이 일반 법인이었을 때 출자 금액의 2배를 초과하게 되면 그 2배를 초과한 금액 때문에 발생되는 지급이자는 송금불사입하겠대요. 그러면 이자율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잖아요. 한 번은 3%를 빌렸고 한 번은 5%를 빌렸는데 얼마까지는 괜찮다는 거죠? 얘가 일반 법인이면은 얼마의 차입금 때문에 발생된 이자까지는 괜찮다는 거예요. 2,000억. 그럼 2,000억을 추가하는 금액 때문에 발생된 이자는 송금불사입하겠다는 건데 이자율이 이렇게 다르면 2,000억 추가하는 금액에 대한 이자 비용 송금불사입할 때 2,000억 그 추가 송금불사입하는 추가되는 금액 송금불사입하는 금액은 요거를 추가하는 금액으로 할 거냐? 요거를 추가하는 금액으로 할 거냐? 뭐부터 송금불사입 할 거냐? 지금 보니까 총 지금 얼마죠? 지금 이게 4,500억이잖아요. 얼마까지 괜찮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의 2배니까 2,000억 원까지는 괜찮대요. 2,0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 때문에 발생되는 이것 때문에 발생되는 이자 비용을 송금불사입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러면 2,000억을 초과하는 금액은 얘 2,000억이 그러니까 얘 1,500과 얘 500억으로 구성된 걸로 할 건지 얘부터 먼저 초과할 건지 2,000억을 그러니까 초과되는 금액은 얘가 구성이 되겠죠. 그죠? 그게 아니라 2,000억을 얘가 구성되는 걸로 해버리면 2,000억 초과되는 금액은 여기 1,000억과 여기 1,500억이 되는 거죠. 그럼 2,000억 초과되는 금액에 대한 이자 비용이 금액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뭐부터 중요해? 송금불사입은요. 뭐부터 중요할 거냐? 이렇게 이자율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높은 이자율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송금불사입하는 게. 송금불사입되는 금액이 높은 이자율. 그러면 2,000억은 낮은 이자율부터 먼저 2,000억이 구성되는 걸로 보는 거니까 2,000억 초과분은 어떻게 될 거냐? 2,000억 초과분은 여기서 1,000억, 여기서 1,500억.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2,000억 추가되는 거를 높은 이자율이 2,000억을 추가되는 금액을 구성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낮은 이자율까지 먼저 이제 2,000억을 구성하는 걸로 하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 때문에 발생된 이자는 몇 %고요? 30억이 되겠네요. 그죠? 얘 때문에 발생되는 이자는 전체 이자는 얼마였는데요? 90에 75. 전체 이자 비용은 165억이었죠? 이게 장부의 이자 비용으로 비용 처리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얼마를 송금불사입하는 거예요? 105억을
송금세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과소자본세제예요. 이름이 왜 과소자본세제인지 알겠죠, 그죠?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왜냐하면 국외 지배주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려면 일정 금액까지는 차입해도 되지만 그걸 초과해가지고 차입한 금액은 사실은 자본금으로 조달해야 될 거를 차입금으로 조달한 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차입금으로 너무 많이 조달했으니까 자본금으로 조달을 안 했으니까 자본금이 과소하게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름을 과소자본세제 이렇게 붙인 거죠. 이름이 왜 그렇게 붙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일반 법인이라면 출자 금액의 몇 배까지 때문에 발생되는 이자는 송금으로 인정한다. 2배. 얘가 금융업이라면 출자 금액의 6배. 6배를 초과하는 금액 때문에 발생되는 지급이자가 송금세입 된다. 6배까지는 괜찮다는 거죠. 그러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 초과되는 금액 때문에 발생되는 이자 비용은 송금세입할 건데 이게 이자율이 다르면 초과되는 금액은 뭘로 구성되는 걸로 할 거냐?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차입금부터 송금세입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렇게 계산 문제가 한 번 딱 나온 적이 있는데 사실은 이건 지금 가정을 깐 거죠. 1년 내내 변동이 없다는 가정을 깐 거죠. 왜냐하면 이게 기중에 발생한 차입금이라면 뭐를 다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적수 계산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나오지 않죠. 1차 때는 뭐 적수 계산까지는 고려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차입금이 변동이 없었을 때를 가정해가지고 적수 계산하지 않고 계산하는 걸로 간단하게 보여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럼 송금세입하고 소득처분은 뭘로 할 거냐 이런 얘기죠. 소득처분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국외 지배주주니까 일단 뭐가 되겠어요? 주주니까 얘 주주잖아요. 지금 얘 주주잖아요. 그 사회출되는 금액이니까 그게 주주 뭘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주주니까 배당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타 사회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 보면은 자 거기 넘겨보세요. 일단 넘겨보시면은 542페이지에 상대방 국외 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 지급이자 송금세입할 때는 배당으로 하면 되고요. 그죠? 이번에 보니까 아까 국외 지배주주가 아니라 누구한테서 빌릴 수도 있다고 그랬죠? 국외 지배주주의 친족 등 특수한 개인한테 빌릴 수도 있다고 그랬죠? 얘한테서 빌린 것뿐만이 아니라 얘 친족 등으로부터 빌린 것도 합해가지고 2배 넘어가면 송금세입하는 거잖아요. 그죠? 얘가 아니라 친족 등으로부터 빌린 돈이었다면 그때는 기타 사유출로 하는 거고요. 한 가지 더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국외 지배주주로부터 빌린 건 아니고 국외 지배주주가 지급 보증을 서줘가지고 B한테서 빌린 거예요. 돈을 얘한테서 돈을 빌렸는데 얘는 전혀 국외 지배주주 아니거든요. 국외 지배주주가 아닌데 누가 보증을 서줬다고요? 국외 지배주주가 지급 보증서 줘가지고 얘한테서 빌린 거 또 같이 적용을 해요. 결국은 얘한테 빌린 거나 마찬가지죠. 얘가 보증을 서줘가지고 얘한테 돈을 빌린 거니까 그때도 결국엔 이자는 얘한테 주는 게 아니라 얘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그때도 뭐가 되는 겁니까? 기타 사유유출. 계산은 똑같이 하고요. 국외 지배주주한 상대방이 국외 지배주주라면 배당, 국외 지배주주의 친족 등 특수한 개인이거나 아니면 국외 지배주주가 지급 보증을 서줘가지고 제3자로부터 빌린 거라면 그것도 국외 지배주주가 있었기 때문에 빌린 거니까 똑같이 송금세입을 하는데 계산 똑같아요. 그때는 기타 사유출. 아시겠죠? 소득처분은 배당 아니면 기타 사유출입니다. 배당 아니면 기타 사유출이고요.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내용 자체는 막 복잡하게 적혀 있는데 이 계산하는 게 좀 복잡하게 적혀 있는데요. 계산하는데 복잡하게 적혀 있는데 출자 금액이 얘 입장에서는 자본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그게 납입 자본금이 되는 거예요. 얘는 출자한 금액이고 얘는 납입 자본금이 되는 건데 그거의 몇 배다? 2배, 6배. 계산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이자를 지금 간단하게 지금 2개를 가지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송금세입하는데 이자율이 2개라면 높은 이자율부터 먼저 송금세입되는 걸로 한다. 그런 개념들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념들만 잘 잡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소득처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나와요. 542페이지에. 분명히 지금 얘가 국외 지배주주로부터 일반 법인일 때 2배 초과했고 차입이 자본금의 2배를 초과했고 얘가 금융업을 했을 때 자본금의 6배를 초과해가지고 지금 국외 지배주주로부터
돈을 차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걔 때문에 그 초과하는 금액 때문에 발생되는 이자는 이렇게 소금불상입이 돼야 되는데 얘가 그런 거예요. 아니 저기 그게요 얘한테만 빌리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빌리든지 간에 다 그런 식이다 라고 하는 걸 얘가 입증하면 그럼 이거 소금불상입 적용 안 해요. 그게 지금 거기 나와 있는 소득금액 조정에 관한 특례입니다. 소득금액 조정에 관한 특례. 자, 내용을 잠깐 볼게요. 국외 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 배수가 2배, 금융업이라면 6배를 추가하는 경우에도 내국법인이 차입금액 규모 및 차입 조건이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통상적인 조건과 같거나 유사한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내가 입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3자하고 거래할 때도 그런 식으로 거래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차입 조건이라든지 차입 규모라든지 규모나 조건 이런 것들이 특수한 게 없는 자하고 통상적인 조건과 같거나 유사한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데요. 그걸 내가 입증을 못하면 이 규정이 적용되는 거고요. 아니다 이건 꼭 특수관계자한테 얘한테서 돈 빌려가지고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 규모나 이 정도 돈 빌리는 거나 또는 이런 이자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특수관계 없는 자하고 거래하는 경우에도 다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를 내가 증명을 해야 돼요. 입증하면 그러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또 있는 겁니다. 무조건 적용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적용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3자 개입거래는 뭐냐면 제3자 개입거래는 똑같아요. 이게 아까 그 이전 가격세자랑 똑같은데 갑이라고 하는 자가 지금 C라고 하는 자한테서 돈을 지금 이렇게 차입을 했어요. 차입을 하면 얘한테 지금 뭘 줘야 되는 겁니까? 이자 비용을 지금 지급을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차입을 했어요. 근데 얘는 국외 지배주주가 아니거든요. 국외 지배주주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야 되는 건데 국외 지배주 친족도 아니고 국외 지배주주도 아니고 국외 지배주주가 지급 보증서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규정 적용이 안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뭐냐면 얘한테서 돈을 빌렸을 때의 그 빌리는 거에 대해서 아까 우리 그 이전 가격세처럼 국외 지배주주라고 하는 애랑 사전에 계약, 얘한테 빌린 거를 얘하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사전 계약을 맺었고 얘가 이제 국외 지배주주인데 그리고 이런 조건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누구하고 결정을 한 거죠? 얘하고 만나서 결정을 한 거죠. 아까 우리 이전 가격세제도 그렇다면은 얘가 중간에 낀 A일 뿐이고 실질은 얘랑 거래한 거다. 그 제3자가 개입한 거래다. 직접 거래한 걸로 봐서 이전 가격세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내용 보시면 제3자 개입 거래 국외 지배주주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인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그 요건이 똑같아요. 누구하고 사전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돈을 빌렸는데 그걸 얘하고 사전 계약을 맺은 거고요. 사전에 계약을 국외 지배주주랑 계약을 맺은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거래 조건 몇 퍼센트로 할 거냐, 언제 돈을 갚을 거냐 이러한 거래 조건도 누구하고 결정을 한 겁니까? 이번에 해당 내국법인과 국외 지배주주 간의 그 차입 조건이 실질적으로 결정이 될 것, 그죠? 사전 계약 맺었고 얘하고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사실 얘랑 거래한 건데 얘가 그냥 살짝 껴있는 것 뿐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것도 이 차입금이 얘의 출자 금액의 2배 또는 6배를 추가하는 차입금 때문에 발생되는 이자 비용이라면 소금불상입 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제3자 개입거래라고 하는데 문제는 잘 보세요. 이건 뭐가 하나 더 나올 수 있냐면 얘가 국외 지배주주는 아니에요. 근데 얘하고 사전 계약, 그러니까 얘하고 사전 계약 맺고 결정했을 때 얘가 국외 지배주주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차입한 금액은 얘한테 차입한 걸로 봐가지고 이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건데 얘가 국외 지배주주는 아닌데 국외 특수관계자는 맞아. 그러니까 국외 특수관계자 안에 국외 지배주주가 있잖아요. 국외 지배주주까지는 아닌데 얘가 누구는 맞다고요? 국외 특수관계자인 거야 그냥. 지배주주까지는 아닌데. 그러면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만약 다만 제3자 계획글 세 번째 줄 다만 내국법인이 국외 지배주주가 아닌 국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을 한 경우에는 얘한테 차입을 했어요. 차입한 경우에는 국외 지배주주가 별도로 따로 있어 지금. 얘는 국외 지배주주가 아닌 국외 특수관계자에게만 한 사람인데 얘한테 차입한 경우에는 사전 계약까지는 맺을 필요 없고 얘하고 차입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국법인과 국외 지배주주 간에 결정이 됐다면 이 2번 요건만 충족하면 그 얘기입니다. 그죠? 2번 요건에만 해당돼도 이 과소자본세제 규정을 적용한다. 1번은 충족 안 해도 된대요. 얘가 국외 지배주주가 아닌 누구라면, 국외 특수관계자라면, 아예 국외 특수관계자까지도 아니라면 1, 2번 요건이 충족돼야 제3자 개입거래가 되는 거고요.
얘가 국외 지배주주는 아니지만 국외 특수관계자라면 2번만 충족돼도 되는 거고요. 사전계약까지는 맺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거기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것도 일종의 지금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얘한테 지급하는 그 이자 비용의 일정 금액이 요건을 초기했을 때 송금 불사입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급이자 송금 불사입 이자 비용 중에서 요 아까 계산한 요거 105억만큼이 결국엔 얘가 갑이 A한테 지급한 이자 비용 중에 165억 중에 105억을 송금 불사입하겠다는 거니까 이게 일종의 지급이자 송금 불사입이란 말이에요. 지급이자 송금 불사입. 그럼 이 지급이자 송금 불사입 요 규정, 얘가 지급하는 요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이 우리 법인세법에서 공부하는 지급이자 송금 불사입 규정하고 겹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이것도 송금 불사입하고 그 다음에 법인세법에서 공부했던 지급이자 송금 불사입도 또 송금 불사입하고 이중으로 송금 불사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법인세법에서 이것도 일종의 지급이자 송금 불사입이니까 지급이자 중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송금 불사입하는 거니까 겹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 적용을. 그래서 우선 적용하는데 내용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지금 이 규정이 지금 여기 국외 지배주 등에게 지급하는 지급이자에 대한 과세조정이 과소자본세제 말고도 두 개가 더 있어요. 이제 좀 이따 볼 거.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 송금 불사입이라는 게 있고 혼성 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지급이자 송금 불사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도 간단하게 다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요 규정하고 이 바로 다음에 공부할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 송금 불사입 이것도 또 다 지급이자 송금 불사입이거든요. 이 내용 자체가 다 이게 전부 다 지급이자 송금 불사입이에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지금 이 규정, 요 규정에 의해 가지고 지급이자 송금 불사입하는 요 내용과 조금 이따가 배울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 송금 불사입하는 게 있어요. 그 두 규정이 붙으면 두 규정이 다 적용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그 중에 송금 불사입이 크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대요. 지금 공부한 요 규정과 요 지급이자 송금 불사입과 바로 다음에 배울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 송금 불사입이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이게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얘도 계산해보고 걔도 계산해봐서 둘 중에 크게 계산되는 거 하나만을 적용한대요. 하나만을 적용. 만약에 두 개가 금액이 같으면 얘로 보고요. 이걸 적용하고 요거랑 조금 이따 배울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 송금 불사입이라는 규정이랑 두 개가 겹치는 경우에는 둘 중에 큰 거 같으면 요걸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걔는 빼고 또 세 번째 넘겨보시면 세 번째의 혼성 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지급이자 송금 불사입이라는 규정과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송금 불사입 규정과 요 규정과 다 지급이자 송금 불사입인데 그런 것들이 다 겹치면 어떻게 할 거냐? 얘가 1등 1순위. 그 다음에 3번 혼성 금융상품 그리고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송금 불사입.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송금 불사입은 얘네들을 먼저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적용이 안 돼야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송금 불사입 규정이 적용되는 거예요. 얘기했었죠. 제일 처음에 고가매입 저가양도 금전자산의 대차거래는 이런 경우에는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국조법 규정을 적용한다. 꼭 법인세법상 부계법뿐만이 아니라 지급이자 송금 불사입도 마찬가지예요.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국조법 규정을 적용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법 규정이 우선 적용되지 않아요. 그 2번입니다. 이 규정은 이전가격세제 그리고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지급이자 송금 불사입 그리고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송금 불사입 규정에 우선해서 적용한다. 그 지급이자 송금 불사입의 적용 순서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말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로 갑니다. 이제 그러면 두 번째는 국외 지배주주 등에 지급하는 지급이자 송금 불사입의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송금 불사입이라는 게 있어요.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송금 불사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건 제가 의의를 잠깐 보시면 다국적 기업의 이자 비용 과다 공제를 통한 조세 회피 방지를 하기 위해서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순이자 비용이 조정소득 금액의 30% 추가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하는 금액은 송금에 사입하지 않고 기타 사유출 소문서. 이제 그림으로 잠깐 간단하게 또 볼게요. 이거는 국내 갑이라고 하는 자가 이렇게 있는데, 국내 갑이라는 자가 있는데, 국외에 얘는 지배주주가 아니라 이제 특수한 개인이에요. A라고 하는 특수한 개인한테서 돈을 차입할 수도 있고, 얘한테 돈을 빌려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국외 특수한 개인하고 막 돈 빌려주고 빌리고 빌려주고 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빌렸으면은 얘한테 이자 비용이 나갈 거고, 돈을 빌려줬다면 얘한테서 이자를 받을 것이고, 우리 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이자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이자 비용이 100억인데 이자 수익이 30억이래요. 그러면은 지금 순이자 비용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순이자 비용은 70억이 되는 거죠. 순이자 비용이 70억이 되는 겁니다. 그 70억이 뭐의 30%냐면 얘가 벌어들인 소득 금액. 얘가 벌어들인 소득 금액. 얘가 벌어들인 소득 금액이 지금 얼마냐면은 150억이래요. 이 150억의 몇 퍼센트요? 30%를 추가하면 그 추가되는 지급이자는 송금세 하겠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자가 너무 순이자 비용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다국적 기업이다 보니까 막 각 나라마다 있는 기업한테 돈 빌려주고 돈 빌려오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빌렸을 때는 이자가 나갈 것이고 빌려줬을 때 이자가 들어올 것인데, 그렇게 해서 계산된 순이자 비용이 뭐의 30%를 추가한다면 소득 금액의 30%를 추가하게 되면, 소득 금액 30% 지금 45억인데 지금 이렇게 했더니 순이자 비용이 얼마예요? 70억이잖아요. 그러면 45억을 추가하는 금액에 대해서 이 순이자 비용 중에서 45억을 추가하는 금액 25억만큼을 송금세 하겠다는 겁니다. 소득 처분은 무조건 기타 사유유출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겠다. 이거를 우리가 소득 대비 소득에 대비했을 때 너무나 이자 비용이 과다하다는 거죠. 소득 대비 과다 이자 비용의 송금불산입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자, 지금 얘기한 이 송금불산입은 아까 했던 과소자본세제랑 겹치면 금액 계산이 다르잖아요. 다 계산해 봐가지고 둘 중에 큰 거 하나만 적용하고, 만약에 두 금액이 같다면 그러면 얘를 적용하고, 그죠? 얘는 당연히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송금불산입보다는 우선 적용되겠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규정은 앞에서 공부했던 이전가격세제, 그리고 뒤에서 공부할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규정 및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에 우선 적용된다. 우선 적용돼요. 얘하고는 동순이고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우선 적용되고.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 한 가지만 좀 더 본다면, 지금 순이자 비용이라는 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잖아요. 그죠? 이 소득 금액 자체를 있잖아요. 이 소득 금액을 그냥 얘가 벌어들인 소득 금액이 아니라 약간 조정을 해가지고요. 조정 소득 금액의 30%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조정 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세무조정 해가지고 나온 각사소득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각사소득 금액에서 송금에 산입되어 있는 감가상각비하고요, 순이자 비용을 차감하기 전 금액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조정소득 금액은 밑에 잠깐 내용 보시면은 조정소득 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감가상각비와 순이자 비용을 빼기 전 소득 금액. 감가상각비가 송금 산입돼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순액으로 70억만큼이 송금 산입돼 있을 거 아닙니까? 걔네들을 빼기 전이니까 걔네들 다시 더한. 이거는 소득 금액에다가 감가상각비 송금 산입한 거랑 순이자 비용 송금으로 되어 있는 금액을 빼기 전 금액이니까 걔네들을 더한 조정소득 금액의 30%를 초과하는 순이자 비용은 송금 산입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국적 기업끼리 너무나 돈 빌려오고 빌리고 막 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이자 비용이 있다면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걔를 소득 대비 과다 이자 지급이자의 송금 산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거. 다 지급이자 송금 산입에 대한 얘기들이죠, 지금 보니까. 자, 세 번째 거는 뭐냐면 혼성 금융 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지분증권으로도 보일 수도 있고 채무증권으로도 보일 수 있는 두 가지 성격이 섞여 있는 금융상품. 가장 대표적인 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부사채. 좋아, 신주인수권 부사채. 그러면 이게 각 나라마다 혼성 금융상품, 지분증권으로서의 성격과 채무증권으로서의 성격이 섞여 있는 그러한 금융상품들이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회계에서 공부하는 뭐 신주인수권 부사채가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나라마다 처리가 달라요. 우리나라는 신주인수권 부사채에 대한 처리를 일단 부채 개념으로 보는 거죠. 일단 그렇기 때문에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 투자자들한테 주는 거는 일단 내 입장에서는 그게 이자가 돼, 이자 비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혼성 금융상품을 어떤 나라에서는 이거를 지분증권으로 봐요. 채무증권이 아니라 지분증권으로 봐버려요. 주식처럼 봐버리는 거예요. 지분증권으로. 그래서 내가 그 투자자한테 뭔가를 주잖아요. 주는 금액이 이자 비용이 아니라 뭘 주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을 주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성 금융상품은 나라마다 처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고 신주인수권 부사채가 사채의 일종이기 때문에 채무증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게 돼 있는 거죠. 섞여 있지만. 근데 그걸 어떤 나라는 투자자들한테 신주인수권 부사채에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금액을 배당금 주는 걸로 처리하는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나라마다 처리가 달라요. 아시겠죠? 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그걸 우리가 무슨 금융상품이라고 한다고요? 혼성 금융상품. 지분증권으로도 보이고 채무증권으로도 섞여 있는 그 성격이 섞여 있는 그 금융상품을 혼성 금융상품이라고 한단 말이죠. 혼성 금융상품. 이 혼성 금융상품 거래에 따라서 발생하는 지급이자의 송부산입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금융상품이라는 건 무슨 말인지 지금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런 내용은 이런 얘기예요. 내가 지급한 건 분명히 지금 지급이자인데 그게 상대방한테는 그러면 그게 배당 어떤 나라에서는 그게 배당인 나라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자를 받든 배당을 받든 입금으로 과세되는 거 맞죠? 이쪽 받는 사람 쪽에서. 그죠? 그런데 배당은 각 나라마다 또 뭐라는 거죠? 이중과세 조정을 합니다. 법인이 배당을 받으면 수입배당금 입금사입. 수입배당금 입금사입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나라가 다 갖고 있거든요. 배당금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이중과세 문제가 있으니까 수입배당 입금사입 이런 거. 개인이 배당을 받으면 개인이 배당받은 거는 그럴 수 없고 그렇죠. 그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배당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이중과세를 어떤 나라든 간에 배당은 이중과세를 조정한단 말이에요. 이중과세를 조정을 해요. 그러면은 이쪽에서 주는 거는 분명 이자 비용이었는데 이쪽에서 받는 나라에서는 그 혼성 금융상품을 지분증권으로 봐가지고 나는 주는 건 나는 줬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다 채무증권으로 하기 때문에 나는 줬을 때 이자 비용인데 받는 사람은 그걸 받아가지고 그게 뭐가 되는 거지? 이쪽 나라에서는 배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배당은 뭐 하니까? 이중과세가 조정이 되다 보니까 과세가 거의 안 된단 말이죠. 어떤 나라는 그 배당에 대해서 이중과세를 완벽하게 이중과세 조정하는 나라들도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라면 나는 줄 때 비용이고 받는 쪽에서는 받았는데 그게 과세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쪽 받는 나라에서 그게 뭐가 돼버리는 거니까. 배당이 돼버려가지고 과세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저쪽 나라를 우리나라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저쪽에서 과세가 안 됐어? 그럼 너 이거 지급한 것도 뭘로 인정하지 않을 거야.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야. 그 얘기입니다. 혼성 금융상품을 거래했는데 요건이 뭐냐면 나는 준 게 뭐여야 되는 거죠? 국내에 갑이라는 자는 혼성 금융상품에 대해서 지급하는 금액이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이자 비용이야. 얘 입장에 봤을 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국외 특수관계자인 얘가 받았을 때 얘는 이쪽 나라에서는 뭐가 돼버린다고요? 이쪽 나라는 그거를 배당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근데 이 배당이 이중과세가 조정돼가지고 만약 이중과세 조정이 거의 없거나 이중과세 조정이 되더라도 얼마 안 되는 나라가 있어요. 그런 나라는 관계없는데 이중과세 조정이 너무나 확실하게 돼버려가지고 거의 90% 이상 이중과세 조정돼버리는 거예요. 배당으로 해가지고 그게 과세가 되지 않는다면 이쪽에서 과세가 안 된다면 그러면 네가 지급한 금액 우리나라에서 이자 비용인데 그렇다면 너 뭐 할 거야? 송금? 불산입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받는 쪽에서 뭐가 안 됐으니까.
과세가 안 됐으니까 주는 쪽에서도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렇게 계산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내용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국가 간의 조세 제도의 차이를 통한 조세 회피, 그러니까 조세 제도가 차이가 있죠. 우리는 줄 때 이자 비용인데 여기는 받았는데 그걸 뭘로 보는 지금? 그걸 배당으로 보는. 그런 국가 간의 이런 조세 제도 차이를 통해서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국법인이 국의 특수관계인인 외국법인과의 자본 및 부채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법소 중의 금융상품, 걔를 혼성 금융상품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 거래에 따라 지급한 이자 중 법소 중의 기간 내에 그 거래 상대방이 소지한 국가에서 거래 상대방의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등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은 적정 기간 종료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내국법인의 입금에 산입하며 기타 사유출로 처분한다. 송금물수 산입 또는 입금 산입하고요. 소득 처분은 기타 사유출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줬는데 이쪽에서는 그게 과세가 되지 않는다면, 과세가 안 된다는 얘기는 뭘로 봤다는 얘기죠? 배당으로 하면서 엔드 이중과 집중이 확실하게 돼서, 그래서 이쪽에서 과세가 안 된다면 그러면 네가 지급하는 그 이자 비용에 대해서 입금 산입, 즉 송금 산입 하겠다는 겁니다. 입금 산입, 송금 산입 하겠다. 소득 처분은 뭘로 하겠다? 이것도 기타 사유외출로 하겠다. 이게 혼성 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지급이자 송금 산입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은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면 돼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갈게요. 큰 틀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 규정이 적용되는 거는 얘가 금융보험업이 아니어야 된대요. 얘가 금융보험업자인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 지금 보시면은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국법인 가로 안에 무슨 내국법인은 제외한다. 금융보험업을 종사하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 금융보험업 제외. 그러니까 금융보험업자라면은 혼성 금융상품에 대해서 이자 비용 지급한 금액은 이렇게 송금 세입하는 거 없어요. 이쪽에서 아무리 과세가 안 된다 할지라도 얘가 금융보험업자라면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얘기 나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지급한 이자 중에서 법 소정의 기간 해놓고 네 번째 줄에 가로 열고 적정 기간이라고 표현했어요. 적정 기간 내에 그 거래 상대방이 소지한 국가에서 거래 상대방의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등 과세되지 아니한 금액. 그러니까 과세가 안 되는 것도 일정 기간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기간 내에 과세가 안 되면 과세가 되지 아니한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적정 기간 내에 과세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 언제 입금에 산입한다고요? 송금을 산입한다. 이게 이제 이번에 개정됐어요. 적정 기간을 정했잖아요. 그 이제 기간을 딱 정해놨어요. 일정 기간 내에 과세가 안 됐어. 그럼 언제 입금 산입할 거냐? 그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그 적정 기간 내에 발생한, 예를 들면 2년이에요. 2년. 올해도 이자 비용 발생할 것이고 다음 연도에도 이자 비용 발생할 거 아닙니까? 적정 기간을 2년으로 좀 잡았어요. 2년 내에 과세되지 않으면은 입금에 산입하겠다. 기간을 2년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입금 산입은 언제 하냐면 그렇게 이자 비용이 발생한 해당 사업연도에 입금 산입했단 말이에요. 송금물 산입, 입금 산입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번에 개정돼 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적정 기간 종료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입금 산입한다. 그 적정 기간이 2년으로 잡았다면 2년 내에 과세가 되지 않으면 2년 동안 발생한 이자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걔를 적정 기간 종료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한꺼번에 입금 산입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작년에는 이자 비용이 발생하는 각 해당 사업연도마다 입금 산입을 했었는데, 아시겠죠? 적정 기간, 이게 이번에 개정돼 가지고 적정 기간 종료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을 계산할 때 적정 기간에 종료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소득 처분은 다 뭘로 하는 거고요? 소득 처분은 기타 사유외출로 하는 거고요. 아시겠죠? 요게 내용이에요. 자, 그다음 볼게요. 지금 기본적인 틀에서 하나씩 지금 얘기하는 거, 이쪽도 한번 볼게요. 이게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쪽에서는 이게 이자 수익이 아니라 배당금 수익으로 지금 인식이 돼가지고 이중과세가 조정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중과세가 조정되는데, 이중과세가 조정됐다는 얘기는 과세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과세가 되는 것도 완벽하게 이중과세가 조정되지 않으면 과세가 되는 것도 있고, 이중과세 조정되는 것만큼 과세가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중과세 조정되는 것도 있고, 이중과세 조정되는 것만큼 과세가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과세가 되는 것도 있고, 이중과세 조정되는 것만큼 과세가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과세가 되는 것도 있고, 이중과세 조정되는 것만큼 과세가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거기 내용 보면은 아예 100% 이중과세가 적용돼서 아예 과세가 이쪽에서 아예 안 되거나 과세가 되는 금액이 10% 미만이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거기 지금 보시면은 그게 첫 번째 박스에 3번에 과세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는 내국법인이 지급한 이자 등이 거래 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의 세법에 따라 배당 소득으로 취급되어 과세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으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해가지고 다음의 금액이 해당 이자가 받는 쪽에서는 배당이 돼가지고 전액 이중과세 적용이 다 돼버린 거죠. 그래서 과세 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액 다 입금 산입이 되는 거고요. 해당 이자 등의 10% 미만의 금액만 과세 소득에 포함되는 경우, 또 과세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입금 산입하겠다. 지금 그 두 개가만 나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 이쪽에서 배당으로 분류됐다 할지라도 이중과세 적용이 잘 안 돼가지고 과세가 되는 게 받은 금액의 몇 퍼센트 이상이라면, 그렇죠, 아예 전액 과세가 되지 않거나 과세되는 금액이 10% 미만일 때만 입금 산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중과세가 적용됐다 할지라도 좀 설렁설렁하게 돼서 이중과세 적용이 완벽하게 안 돼가지고 과세가 되는 금액이 10% 이상이 되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액 과세가 안 되거나 과세가 되는 금액이 10% 미만이어야 된대요. 그래야지만 과세되지 아니한 금액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 과세되지 아니한 금액을 입금 산입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받은 금액이 얘한테는 이자 비용일 거 아닙니까? 얘가 받은 금액이 얘한테는 이자 비용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쪽에서 과세가 안 되어야 그 금액에 대해서 다시 입금 산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송금 산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세가 되지 않으려면 않는 금액이 어떤 금액이냐? 전액 과세가 안 되거나 아니면 과세가 되더라도 10% 미만으로 과세가 되거나. 그러면 그 말은 10% 이상 과세가 되면, 그러면은 이 규정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말문제로도 나올 수 있어요.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지급이자 송금산입은 국유의 특수관계인이 쪽에서 배당소득으로 구분되어 10% 이상 과세가 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거 하나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자, 기간을 정한다고 그랬죠? 내가 주고 2년 안에 배당으로 해가지고 과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적정 기간 안에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1년이 아니에요. 거의 2년 또는 3년 이렇게 적정 기간을 정하거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보니까 예를 들면 적정 기간 3년 동안 해가지고요. 3년 동안 해가지고 과세가 안 됐어. 그럼 그 과세가 안 된 금액을 입금 산입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3년 동안에 또 뭐가 발생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3년간에 뭐를 또 추가로 납부하는 겁니까? 이자 상당액을 계산해서 추가로 또 납부하는 겁니다. 이 적정 기간 자체가 1년이 아니거든요. 1년일 수도 있지만 1년일 수도 있죠. 그럼 1년간의 이자. 2년이면 2년간의 이자. 1년 반이면 1년 반 그 기간 동안의 이자. 이 적정 기간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적정 기간 동안 지금 기다렸다가 그때까지 과세가 안 됐어? 그러면 이제 그 과세가 안 된 금액을 입금에 산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적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자 상당액도 추가로 납부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혼성 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이라는 규정이에요. 이 규정이 이해되시죠 지금? 자, 그러면 이제 4절로 갑니다. 이게 이제 4절은 특정 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다른 말로 조세회피 방지세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내용이 좀 복잡해요. 되게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뭐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들어와서 얘기할 거냐면은 549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흐름도를 만들어 놨어요. 이게 이전 가격세제랑 조세회피 방지세제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흐름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도를 이해하시면서 내용을 보셔야지 이게 이해가 돼요. 내용을 먼저 보고 흐름도를 보지 마시고요. 흐름도를 먼저 보고 난 다음에 거기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내용을 보면서 정리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549페이지에 조세회피 방지세제라는 거, 걔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특정 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라고 합니다. 자, 특정 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라고 하고요. 이거를 조세회피
방지세제라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소득세법 공부할 때 좀 얘기 들었던 내용이에요. 기본적인 그림은 그리고 난 다음에 흐름도를 가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국내에 갑이라고 하는 법인이나 개인이 있고요. 얘가 지금 조세 회피처에, 이 조세 회피처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런 나라는 법인세가 아예 과세가 안 되거나 법인세의 실질 부담률이 15% 이하인, 15% 이하인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를 우리가 조세 회피처라고 하는데, 이런 조세 회피처에다가 실질이, 그러니까 종이상의 회사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종이상의 회사,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종이상의 회사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얘가 이렇게 종이상의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출자를 합니다. 이 A는 일단 이 갑의 국의 특수관계 인의에 해당, 특수관계가 일단 있어야 돼요. 갑의 국의 특수관계 인이에요. 여기 이제 출자를 해가지고, 출자를 해서 이런 회사를 만듭니다. 실체는 없는 종이상의 회사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벌어들인 소득을 다 이쪽으로 이전시켜. 왜냐면 우리나라는 세금이 센데 이쪽 나라는 세금이 없거나 굉장히 낮은 나라이기 때문에 내부 거래를 해가지고요, 소득을 얘는 없게 만들고 이쪽에 소득을 이렇게 쌓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근데 얘가 이제 출자를 했으니까 얘 주주잖아요. 그럼 여기 쌓인 금액, 이게 이제 이익잉여금 아닙니까? 이쪽에 그 이익잉여금을 얘가 여기다가 배당 결의를 해버리면, 그러면 얘 배당속이 돼가지고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과세가 되잖아요. 근데 이쪽에 종이상의 회사다 보니까,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종이상의 회사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장부에는 여기 쌓여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돈을 얘가 어차피 쓰고 있거든. 종이상으로만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종이상으로만 여기에 지금 쌓여져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지금 여기가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돈을 얘가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굳이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배당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배당계를 하는 순간 배당속이 돼가지고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또 과세가 될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배당계를 안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여기다 다 쌓아놓고 배당결의 안 해요. 어차피 실질적으로는 그 돈 내가 그냥 그대로 쓰고 있는 거니까 굳이 세금을 낼 필요 없지 않느냐. 여기는 쌓아져 봤자 여기는 조세 회피처이기 때문에 법인세 안 내고. 그래서 국조법에서는 지금 조세 회피 방지세를 만들어서 국의 특수관계인 법인이고, 네가 지분이 10% 이상이라면 10% 이상이라면 그러면 10% 이상이 되면, 그러면 얘가 배당결의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얘의 배당 가능 이익, 이게 배당 가능 이익이잖아요. 이거에 너의 지분율로 곱한 만큼은 배당한 것으로 간주할 거야. 그래서 이 간주 배당을 얘한테 입금으로 하겠다는 거죠. 법인이라면 입금, 개인이라면 배당수급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조세회피 방지세제에 대한 기본 틀이에요. 기본 틀. 그래서 소득세법에서는 이거 공부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얘가 지금 배당기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세 회피처에 있는 이 가공회사가 벌어들인 배당 가능 이익에 얘 지분율로 곱한 만큼을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배당 수급을 하는데, 언제 배당 수급을 할 거냐에 대한 그 수입 시기에 대한 얘기도 했었던 거죠. 소득세법에서 혹시 기억 나십니까? 언제 배당 수급을 하는 거죠? 얘를 여기 이 법인을 특정 외국법인이라고 하잖아요. 특정 외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그렇죠, 60일이 되는 날. 배당 결의는 안 했지만 일반적인 법인들은 2월 말 아니면 3월 초에 배당 결의하니까 아마 그때쯤일 거야 이렇게 보겠다는 거죠. 이때에 배당 결의한 걸로 보겠다는 거죠. 실제 배당 결의 안 했지만 일반적인 주총이 이때 열리니까 이때 네가 배당 받은 것을 간주해가지고 배당수로 과세하겠다 이런 얘기죠. 소득세법에서는 이게 이 수입 시기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거고, 아무튼 이 규정이 국조법의 조세회피 방지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흐름도로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기본적인 틀이고요 지금. 자, 흐름도로 봅니다. 549페이지. 자, 얘가 조세 회피처에 해당해야지만 되는 거니까, 외국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 소득의 15% 이하냐, 15%보다 더 크면 조세 회피처가 아니거든요.
그거부터 먼저 따지는 거예요. 제일 먼저 외국법인의 실제 이 외국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 소득의 15% 이하냐. 만약 15% 이하가 아니라면, 즉 15% 초과한다면 그러면 조세 회피 방지세제가 적용되지 않는 거죠. 이런 간주배당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거니까. 이해하냐? 이거부터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하냐? 그랬더니 아니래. 그러면 조세회피 방지세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예스라면 그렇대.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외국법인이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냐.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이냐. 그죠? 외국법인이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없다면 그러면 또 적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특수관계가 있어야 되면서 그러면서 엔드 내국인이 지분이 10% 이상이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특수관계라고 하는 거는 지분관계로도 특수관계가 되지만 사업 방침에 대한 어떤 실적인 결정을 하더라도 특수관계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사업 방침을 실적으로 결정하고 있어요. 얘 사업 방침을. 그럼 특수관계자는 되는 건데 지분이 10%가 안 돼요. 그러면 이 규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규정이 적용이 되려면 특수관계자면서 엔드 지분을 몇 퍼센트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까?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법인의 주식을 내국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10% 이상 보유하고 있느냐. 이게 S라면 세 번째가, 그렇다면 내국인이 외국법인의 주식을 % 이상 보유하고 있네요. 이거 따질 때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특수관계자랄지라도 지분이 10% 이상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예스가 돼야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요. 여기에서의 이 직간접 보유 있잖아요. 이거는 좀 잠깐 이렇게 흐름도 보면서 필요한 내용들은 좀 미리 얘기를 할게요. 자, 교재는 어디를 보시냐면은 545페이지 보시면 545페이지에 그 두 번째 박스에 조세회피 방지세제를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 나오죠? 자, 1번 조세회피 방지세제를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 외국법인의 각 사업도 말년제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를 말한다. 거기까지 이해되시죠? 10% 이상을 직간접 보유해야 되는데 2번 이 경우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10%를 판단할 때 국세기본법에 따른 친족관계 및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포함한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보세요. 지금, 내가, 이게 10% 이상이 직간접적으로 지금 10% 이상이려면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부인, 나의 아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10% 이상이면 되거든요. 근데, 그 얘기예요. 그 얘기인데, 나의 친족관계나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10% 이상. 나는 직간접. 직접 보유하고 있던 어떤 회사의 주식을 통해서 내가 B 회사 걸 갖고 있는데 B가 A 회사 걸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한 다리 건너가지고 갖고 있는 게 간접 아닙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직접 갖고 있는 거랑 간접적으로 갖고 있는 거랑을 포함하는 거고요. 그때 간접 보유 비율 계산하는 방법은 앞에서 공부했던 거랑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그리고 나의 특수관계, 국기법상 여기서 말하는 특수관계자는 친족관계 및 경제적 연관관계를 말하는데 나의 친족관계 및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들이 직접 보유하고, 간접은 안 돼요. 걔네들은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10% 이상 직간접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따진다는 거죠. 나는 A 회사의
예를 들면 직간접으로 이렇게 표현할까요? 나는 A 회사에 직접 5%, 간접부, 누군가 어떤 다른 법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부여한 게 3%예요. 이렇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10%가 안 되니까. 근데 10% 이상인 기업을 따질 때에는 내가 직간접으로 부여한 거 말고, 예를 들면은 이제 친족 관계니까 갑의 배우자도 직접 보유할 수 있고 간접 보유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직접 보유한 게 뭐 예를 들면은 1.5%, 간접 보유한 게 2%래요. 얘가 얘의 1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는 얘가 직간접 보유한 거랑 얘의 특수한 개인이 직접 보유한 것까지만 합해가지고 10% 이상인지를 따지는 거예요. 간접은 따지지 않고. 그러면 이거는 9.5%니까 이 경우에는 조세회피 방지세제가 적용되지 않겠다. 않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기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거 얘기할 때는 얘는 직간접, 얘의 특수한 계좌는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10% 이상 여부를 따진다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도 10% 이상이 돼가지고 예스가 된 거예요. 예스가 됐어요. 자, 그러면 조세회피 방지세제를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런 외국 법인이 해외 지주회사 적용 배제 특례 요건에 해당하느냐. 이 외국 법인이 얘가 외국에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한 해외 지주회사잖아요. 해외 지주회사면 그러면 다시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얘가 국외에 있는 누구라면 해외 지주회사라면 이것도 여러 가지 요건을 추적해가지고 해외 지주회사라면 이 지주회사는 일반적으로 종이상여회사거든요. 지주회사가 홀딩컴퍼니가 종이상여회사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종이상여회사인데 그게 요건을 다 충족해서 지주회사면은 그러면 또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데요. 지주회사는 굉장히 지분을 우리가 그 법에서 공부할 때도 지주회사 수입배당 이급사입 할 때 일반 법인의 수입배당 이급사입보다 지주회사의 수입배당 이급사입률이 훨씬 높잖아요. 80, 90, 100%나 이권물세입 해주잖아요. 뭔가 지주회사 제도를 딱 만들면 지분구조가 깔끔하거든요. 문어발식 확장이 아니라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깔끔한 지배구조로 서로가 상호출자가 안 되는 깔끔한 지배구조로 딱 정리한 거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지주회사한테는 혜택을 줘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 얘가 출자를 했지만 얘가 여러 가지 요건을 추구한 해외 지주회사라면 그러면 이런 조세회피 방지세제 배당 안 한 거에 대해서 배당한 거로 간주해가지고 막 입금해서 입하는 그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건을 다 충족했다 할지라도 이게 다 충족했다 할지라도 그 외국 법인이 해외 지주회사라면 해외 지주회사에서 이 조세회피 방지세 적용을 배제하는, 그래서 해외 지주회사 적용 배제라고 해요. 적용 배제 특례 요건에 해당하느냐. 해외 지주회사여서 이 조세회피 방지세제가 적용되는 걸 배제를 하는 그런 요건을 충족했느냐. 그래서 충족을 했대요. 충족을 하면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노가 돼야지만 돼요. 이게 노가 되면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지금? 그러니까 지주회사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주회사는 우리 그 지주회사 수입배당 이급사입처럼 뭔가 더 혜택을 주거든요. 깔끔한 지배구조이기 때문에 더 혜택을 줘요. 아시겠죠?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혜택을 줘요. 자, 그러면 그 해외 지주회사의 적용배제 요건이 아니래요. 해외 지주회사가 쉽게 얘기하면 아니래요. 아니면은 조세회피 방지세제를 적용해야 되는데 그 외국 법인이 고정된 시설 등을 통해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느냐. 얘기했죠. 이게 여기에 돈이 쌓아놨지만 실질적으로 그 돈을 얘가 쓰고 있는 경우에 배당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배당한 걸로 간주해가지고 이쪽에서 과세하겠다는 건데 여기가 정말 고정된 시설, 즉 공장도 있고 직원도 고용하고 해가지고 실제로 여기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돈은 얘가 마음대로 못 쓰는 돈이에요. 여기에 간 돈은 다 여기에서도 지금 사무실도 있고 공장도 있고 직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써야 되는 거지 이 돈을 얘가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은 이 조세회피 방지세제 배당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배당한 것으로 간주할 수가 없어요. 얘가 배당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배당 받은 걸로 간주해가지고 이쪽에서 과세를 하는 거는 지금 장부상으로만 여기 쌓아놨지 실질적으로는 그걸 얘가 쓸 수 있는 그런 경우에만 배당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배당한 걸로 간주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이 요건을 다 충족했다 할지라도요, 그 외국 법인이 고정된 시설을 통해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다면 그럼 이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래요. 고정된 시설이 있는 상태에서 고정된 시설을 통해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느냐. 영위하고 있느냐. 잘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그렇지 않다. 고정된 뭐 시설 같은 이런 거 없어. 그러면 바로 바로 어디로 가죠? 쭉 가가지고 외국 법인의 실제 발생수 2억을 추가하느냐 안 하느냐 따져가지고 바로 조세회피 방지세제를 적용한다는 거죠. 바로 가는 거예요. 얘가 만약 누가 되면 바로 갑니다. 얘가 누가 되면 바로 가요. 누가 되면 바로 가는데 바로 적용하지는 않고요. 외국 법인의 실제 발생 소득이 2억 이하면은 또 안 해요. 외국 법인 사무실 영위하고 있지만 영위하고 있지 않아요. 이걸 영위하고 있지 않으면 그냥 중위상해 회사라는 거거든요. 중위상해 회사면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겉으로만 쌓아놨지 실제로는 내가 그 돈을 마음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고정시설 같은 게 없으니까. 중위상해 회사인데 근데 벌어들인 소득이 2억이 안 되면, 그죠? 그 얘기죠. 2억 이하냐, 2억을 추가하느냐. 2억 이하면 그래서 그래서 실제 외국 법인의 이것도 여기 좀 좁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노가 되면 그 외국 법인의 실제 발생 소득이 (2억) 추가하지 않는다. 2억 이하다. 그러면 조세회피 방지세제를 적용하지 않는 거고요. 2억을 추가해 그러면 조세회피 방지세제를 적용하는 겁니다. 조세회피 방지세제란 배당 결의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배당 가능이익의 지분율을 곱해본 만큼은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입금을 산입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조세회피 방지세제를 적용하는 거죠. 흐름도를 한 3번 정도 연습장에다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따라 들어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고정된 시설 등 있고 거기를 통해서 사업을 실제로 영위를 한대요. 영위하면은 그러면은 그걸 영위한다는 얘기는 실제로 거기 돈을 지금 그 돈을 내가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영위하는데 보니까 그게 그렇게 하는데 도매업이나 금융보험업이나 부동산업 등을 영위하는 그런 법인이냐. 둘로 나눠져. 또 A 무슨 업? 도매업이나 금융보험업이나 부동산업 등을 주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거냐. 또는 B 주된 사업이 주식 보유, 선박 항공기, 정비의 임대, 투자 신탁 이런 법인. 그러니까 주된 사업 자체가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회사냐. 주된 사업이 주식 보유 또는 선박이나 항공기나 장비나 이런 것들을 임대하는 사업이냐. 선박, 항공기, 장비의 임대하는 사업이냐. 아니면 투자 신탁 인 회사냐. 이게 아니 실질적으로 영위한데 사무실이 있어. 고정된 시설이 있다는 얘기는
공장 또는 사무실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잖아요. 사무실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업을 거기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이런 거냐. 이런 거냐.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뭔가 투자하거나 빌려주거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실제로 막 생산을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세무사가 되시면은 겸업이 금지됩니다. 여러분들이 세무사 자격증이 있을 때 다른 사업을 못 해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뭐죠? 어떤 거는 할 수 있을까요? 세무사면 다른 일 못 합니다. 세무사 하겠으면 다른 일을 못 해요. 세무사 자격증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면 또 다른 사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못 내요. 그게 일반적으로는 내가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정육점을 한다거나 숙박을 한다거나 그러면 사업자 등록 따로 낼 수 있어요. 여기서 음식점하고 있고 다른 데 내서 숙박하고 있고 또 딴 데 가서 그러니까 우리 부가가치세에서 사업장이 여러 개를 둘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음식점하고 있고 저기서는 숙박하고 있고 저쪽에는 정육점 이거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일반적인 사업들은 그게 돼요. 근데 세무사가 되면은 내가 세무사로 사업자 등록을 했단 말이죠. 사업장에다가 다른 데 가가지고 다른 사업을 한다고 사업자 등록을 낼 수가 없어요. 낼 수가 없어요. 겸업이 금지돼요. 금지돼요. 왜냐면 이거는 그럼 이거 세무사 있죠 자격증 이거 너 명의대여한 거지? 이 일하면서 이건 명의대여한 거지? 어떻게 사람이 둘로 갈라져서 두 개를 하냐? 뭐 이렇게 된 거죠. 세무사 일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명의대여한 걸로 봐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근데 유일하게 되는 게 있어요. 뭐겠어요? 부동산 임대는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자산이 있으면 그냥 되는 이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뭔가 자산이 있으면 알아서 돈을 버는 자산으로 돈을 벌고 돈으로 돈을 벌고 자산 빌려줘도 돈 벌고 그죠? 건물 빌려도 돈 벌고 돈 빌려줘도 돈 벌고 이런 것들은 사실 내가 지금 뭔가 그 주체가 돼가지고 막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업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겸업이 돼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부동산 임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무사 사무실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에 부동산 임대는 또 사업자 등록을 낼 수가 있어요. 그거는 돼요. 이거는 그냥 자산이 돈을 벌고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여기 보면은 분명히 지금 사업장이 있어요. 사업장이 있는데 거기서 뭐냐면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 하고 있는 거야. 주식 투자하고 있는 거야. 주식 투자. 그죠? 선박이나 항공기나 장비 갖고 있어가지고 그거 빌려주는 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세요? 그런 업을 하고 있는 거야. 부동산 업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돈으로 돈을 벌거나 재산으로 돈을 벌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런 사업이라면 종이상 회사랑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회사라면 페이퍼 컴퍼니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돈을 벌고 있는 거니까 네가 막 생산의 주체가 돼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이런 사업에 해당되는 거냐? 그런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데요.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잘 보세요. 이게 아니래요. 이게 아니면 사업을 실적으로 하고 있고 이런 돈이나 재산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면 돈이나 재산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면 뭔가 공장 같은 걸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생산을 해서 돈을 번다는 얘기잖아요. 사업을 실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아니라면 진짜 공장 같은 걸 하거나 진짜 음식점을 하거나 뭔가 진짜 자기가 이거 뭔가를 뭔가 아무튼 실질적인 사업을 한다는 거죠. 돈이나 자산을 가지고 그냥 버는 자산 소득이 아니라 자산으로 버는 소득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아니라면 그러면 걔네들은 이게 아니라면은 뭐를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겁니까? 진짜 사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조세회피 방지세제를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 우리가 기본 머릿속에 이 조세회피 방지세제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쪽에 중위상의 회사 이쪽에 자산으로 돈을 벌고 있는 회사 그런 회사들이라면 여기서 쌓아둔 거에 대해서 이쪽에서 실질적으로 그 돈을 쓰지 않는 중위상의 회사거나 자산으로 돈을 벌고 있는 그런 회사라면 그 돈에 대한 실적인 얘가 그냥 운영하고 있는 실제로 여기서 음식점을 한다거나 실제로 여기서 공장을 한다거나 그래버리면 여기 직원들한테 월급도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 돈을 얘가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이쪽에서 써야지. 이 돈을 그냥 여기서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이게 종이상의 회사거나 아니면 자산으로 돈을 벌고 있는 그런 회사라면 여기 뭐 직원도 있어봤자 뭐 한 명, 그냥 관리하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거죠. 사무실 조그만 거 하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거의 여기서 벌어들이는 돈은 실질적으로 누가 다 그냥 쓰고 있는 겁니까? 얘가 다 쓰고 있을 때. 그때 얘가 지금 주주인데도 불구하고 얘가 얘한테 뭐라 안 하는 거죠. 배당 결의를 안 했다 할지라도 배당한 걸로 간주해서
그래서 이쪽에서 입금을 해가지고 이쪽에서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게 조세회피 방지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세회피 방지세제가 적용이 되려면 이쪽 회사가 자산으로 돈을 벌고 있거나 종이상 회사거나 그런 데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쪽이 진짜 실제로 사업장이 제대로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음식점을 한다거나 숙박업을 한다거나, 그것도 실제로 사람이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직원들이 여러 명 필요하고 공장을 한다거나 그런 회사라면은 조세회피 방지세제가 적용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벌어들인 돈, 여기에 돈을 마음대로 얘가 그냥 갖다 쓸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얘가 아니라면은 조세회피 방지세제가 적용되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하나 뭐 걸리는 게 하나 있어. 노인데 지금 어디로 가냐면, 노인데 외국 법인의 수동소득이 5%를 추가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아닌데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 얘가 진짜 공장을 영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데 공장이야, 노죠. 공장을 영위. 근데 공장을 하면은 공장만 하는, 공장 하면서도 뭐 할 수 있죠? 주식 투자 좀 할 수 있고, 공장을 하면서도 가지고 있는 그 장비 좀 임대 잠깐 해줄 수도 있고, 공장을 하는데 주식 투자라든지 장비를 임대한다든지 이래가지고 돈 벌 수도 있는 거잖아요, 조금씩. 그게 수동소득이에요. 그런 걸 수동소득이라고 한다고요. 이게 노면 주된 사업은 공장이야. 예를 들면 주된 사업은 공장인데 돈 번 걸로 거기 있는 사람들 돈 좀 살짝 빌려줄 수도 있고, 그 돈 번 걸로 주식 투자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가지고 있던 자산을 살짝 누구한테 빌려줄 수도 있고, 그래서 돈을 벌 수도 있는 거예요. 주된 사업은 공장인데. 그래서 돈을 벌어들이는 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수동소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수동소득. 그게 5%를 추가하는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주된 사업이 공장이라 할지라도 수동소득이 5% 추가한다면, 그게 이제 547페이지에 그런 말이 나와요. 547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특정 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 간주 적용 배제의 이 및 위 일의 단서에 따라, 뭐 말이 좀 긴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네가 얘가 아닌, 이런 사업이 아닌 제대로 된 사업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기억 다음에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 그 기억 다음에 해당되는 소득의 그 밑에 A, B, C, D를 말하는 겁니다. A, B, C, D. 주식 또는 채권을 보유, 지식재산권의 제공, 선박 항공기 장비의 임대, 투자 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 내가 주된 사업이 공장이라 할지라도 이런 소득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런 소득. 또는 니은 그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자산을 팔아가지고 소득이 발생하는 것까지. 예를 들면 지금 내가 공장을 하고 있는데 공장 기계장치가 하나 있어요. 그거 이제 빌려줘가지고 소득이 좀 발생하는 게 있는데, 몇 번 빌려줬거든? 근데 이거 나한테는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가지고 사업용 유형자산을 팔아버린 거니까 그걸 팔았어요? 그래도 돈 벌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도 수동소득이라고 한다고요. 수동소득. 아무리 주된 사업이 공장이라 할지라도 주식 투자할 수 있죠. 갖고 있는 장비 같은 거 임대할 수 있죠. 투자 신탁에 투자할 수 있죠. 그래서 돈 벌 수 있죠. 그렇게 돈 번 것과 그와 관련된 재산을 팔아가지고 버는 것까지 뭐라고 한다? 수동소득이라고 한다. 그 수동소득이 보세요. 그 합계가 해당 특정 외국법인의 총 수익 금액의 몇 %를 추가하면, 5%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해서 조세회피 방지세제를 적용한다. 5%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그렇죠? 해당 소득에 대해서 조세회피 방지세제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해당 소득이 그 수동소득 전체에 대해서 추가하면 그 해당 소득이 그걸 수동소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5%를 추가 안 하면 그러면은 주된 사업이 공장이고, 공장하면서 이런저런 그런 주식 투자 이런 것들을 자산으로 돈 버는 게 좀 있을 수 있는데 5%가 안 되면, 그러면 조세회피 방지세제를 적용하지 않고 만약 이게 예스가 되면, 그 수동소득 예스가 되면 그 수동소득이 얼마를 또 추가하는지 따져봐가지고, 그렇죠, 2억 원을 추가하게 되면 적용, 아무리 5% 추가한다 할지라도 그게 또 2억이 안 되네. 그럼 또 적용하지 않고,
어려워요. 조세회피 방지세제는 이전 가격세제보다 더 어려워요. 이 흐름도가 사실은. 근데 기본적인 틀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은 외국의 일단 조세 회피 쳐야 돼요. 그 조세 회피 쳐는 법인세가 아예 과세가 안 되거나 되더라도 15% 이하인, 세율이 15% 이하인, 실제 부담률이 15% 이하인 그런 나라예요. 그러한 나라에 내가 굳이 가서 회사를 출자해가지고 회사를 만든 거죠. 그런 세금 안 내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세 회피하려고 했던 거라는 거죠. 조세 회피하려고 해도 만들었지만 그게 실제로 사업을 하는 거라면 거기서 벌어들인 소득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그런 경우라면은 그러면 조세 회피 방지세가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거기서 만든 그 회사가 종이상여 회사거나, 그죠? 종이상여 회사거나, 그러면 막 이전 거래 해가지고 여기다만 다 쌓아두고 실제로는 그 돈을 내가 막 쓰고 있는 거죠. 배당 결의도 안 하고. 그러면 여기 배당 가능 이익에 너의 지분율을 곱한 만큼을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가지고 입금 산입하겠다라고 하는 게 조세 회피 방지세제라는 건데, 그러면 반대로 얘기했을 때 그게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은 적용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여기죠. 이렇게 왔죠? 이렇게. 그리고 이게 뭔지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공장을 실제로 운영한다 할지라도 주식 투자 좀 할 수 있고, 뭐 장비 임대나 이런 것도 좀 할 수 있고, 투자信託에 투자할 수도 있잖아. 또는 그와 관련된 자산을 팔 수도 있잖아. 그런 소득을 뭐라고 한다? 수동소득이라고 하는데, 그게 5%가 안 돼? 그러면 말 그대로 진짜 사업을 하면서 그런 수동소득이 5%가 안 되면 적용 안 하는데, 진짜 사업을 하면서 수동소득이 5% 추가해? 근데 그게 또 2억이 넘어갔어? 그러면 조세회피 방지세 적용하고, 추가했더라도 2억이 안 돼? 그러면 또 적용하지 않고. 아직 하나 더 남았어요, 하나가. 자, 그러면 얘네들을 한대요. 이걸 하잖아요. 하면은 이 중에서 도매업만. 왜냐면 딱 보세요. 도매업을 빼고 나머지는 진짜 자산을 버는 거야. 자산이 돈을 벌고 있는 거야. 그죠? 돈놀이 하고 있는 거죠.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있는 거죠. 자산으로. 주식으로 돈을 버는 거죠. 지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 빼고는 도매업은 그래도 일을 좀 어느 정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 중에서도 도매업이냐 이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러면 좋아. 그 중에서 혹시 도매업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도매업이야? 그랬더니 도매업 아니래요. 도매업 아니면 이제 어디로 가냐? 아니면 바로 어디로 가냐면 바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도매업이 아니라면 얘네들이 돈으로 돈을 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바로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거 도매업 아니야? 그러면 그 실제 발생도 2억을 초과하면 조세회피 방지세제 적용하고 2억 원 이하면 적용하지 않고. 근데 도매업이야? 이렇게 지금 그거 이제 마지막 하나 보는 겁니다. 도매업이야? 그러면 도매업일 때에는 하나를 더 따져보는 거예요. 도매업일 때는 그게 뭐냐면 도매업을 영위하는 그 외국 법인 지금 조세 회피처에다가 내가 뭔가 회사를 만드는데 그 도매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매업을 하고 있는 그 조세 회피처의 그 외국 법인이 동일 지역 또는 국가에 있는 특수한 게 없는 자에게 판매한 금액이 총 판매 금액의 50%를 추가하는 거냐 이하냐. 도매업이라면 같은 지역 국가에 있는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거래 비율이, 그러니까 총 매출액 중에 특수관계자가 없는 자에게 매출한 금액이 50%를 추가하느냐 이하냐 이걸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도매업을 하고 있고 특수관계가 아닌 사람한테 거래한 게 50%를 추가한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50% 이하라는 얘기는 도매업을 하고 있고 같은 지역에 있는 특수관계자한테 거래하는 금액이 50%를 추가한다는 거잖아요. 이 반대가, 그렇죠? 그럼 이 경우에는 50%를 추가하느냐라고 하면 일단 아니라고 한다는 얘기는 특수관계자한테 50% 추가해서 특수관계자하고 거래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얘네들이랑 똑같이 보는 거예요. 말이 도매업인데 너 그러면 돈을 벌고 있는 거야. 그것도
거기 안에 네 특수관계자들하고 막 거래만 하는 거야. 이게 없는 자랑 거래비를 50% 추가하는 게 아니라면 특수관계인하고 50% 추가해서 거래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바로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노라면 와서 실제 발생도 2억 초과하면은 조세 방지 적용을 하고 2억 이하라면은 적용하지 않고 이쪽으로 오고요. 만약에 이게 예스잖아요. 이게 예스면은 이런 도매업자 예스면 그러면 특수관계가 아닌 사람하고 거래를 많이 하는 거구나. 그럼 내가 적용 안 해야 되는데 혹시 또 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수동소득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수동소득이 5%를 초과하는지를 봐서 5%를 초과한다면 조세방지세 적용할 수가 있고 5% 이하라면은 적용하지 않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복잡하죠. 그림을 한 3번 정도는 그려보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느냐? 이번에 나올 것 같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나올 것 같다고 했는 조세방지세 제가 나온다고 아까 얘기 안 했나요? 2순위로 얘를 찝은 것 같은데? 그죠? 상호합의 절차랑 조세방지세제랑 이번에 나올 확률이 있어요. 이게 이 조세방지세제가 예전에는 막 한 3, 4년 연타로 막 나오기도 막 그랬거든요. 3, 4년 막 연타로 막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지금 그러다 좀 안 나오다가 막 이랬어요. 근데 지금 조세방지세제가 봐보세요. 거기 우리 제일 앞에 출제 경향 분석 있잖아요. 이거 이전에는 더 자주 나왔었어요. 이 조세방지세제가. 거기 보면은 조세방지세제가 2016, 17년도에 조세방지세가 나왔죠. 그리고 안 나왔네요. 쭉 나올 때가 됐어요. 이게 내용이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나올 때가 됐다니까요. 나올 때 됐습니다. 상호합의 절차랑 그다음에 조세방지세제랑 그다음에 이전가격세제랑 요 세 개가 빅3고요. 나머지 것들은 정말 가끔씩 나오는 건데 작년에 뭐가 나왔냐면 작년에 아까 그 지급이자 홍보사입 있잖아요. 그 세 개. 지급이자 홍보사입과 관련된 게 세 개가 있었잖아요. 작년에 그게 나와버렸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내용 자체가 복잡한 건 아니어서 그게 2년 연타로 나오는 건 좀 무리예요. 걔는 2년 연타로 나오는 거는 2년 연타, 3년 연타, 막 4년 연타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이전가격세제랑 조세회피 방지세제예요. 상호합의 절차도 한 2년 연타로 나올 때도 있고 가끔씩 그랬는데 이것도 많이 나오는 거고요. 이 세 개가 빅3예요. 빅3. 세 개가 빅3라고요. 그 중에 작년에 뭐 나왔어? 이전가격세제 나오고 지급이자 홍보사입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빅3 중에 지금 2개가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1, 2를 찍은 거예요. 상호합의 절차랑 그다음에 조세회피 방지세제.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걔네들은 예전에 3년, 4년 연타로 쫙쫙 이렇게 나왔던 건데 한동안 안 나왔다가 한 2년 연타로 나왔단 말이에요. 조세회피 방지세제가 2016, 17년도에 18, 19, 20, 3년 내내 또 안 나왔어요. 올해 나올 때가 된 거죠. 근데 이게 내용이 내려면 낼 게 무궁무진,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오히려 낼 게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세부적인 내용까지 막 다 보기에는 쉽지가 않으니까 이거를 여기 지금 흐름도를 적어가면서 흐름도에서 왜 이거야 되냐? 이게 이해해야지만 조세 햇빛쳐야 이런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일단 외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국인이 10% 이상을 직간접으로 보유하는데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여기에는 이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보유하는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10% 이상 여부를 따진다고요. 내국인은 직간접, 내국인의 특수관계는 직접 보유한 것까지 포함해서 10% 이상이면 돼요. 노면 적용 안 하는 거죠. 여기까지 다 그냥 쭉 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말문제로 또 나올 수 있는 것들이고 다. 근데 이게 예스가 되면은 이제 여기 오는데 혹시나 그런데 그 외국법인이 해외 지주회사의 요건을 다 충족한 거냐. 그러면 이것도 복잡하니까 지주회사 요건을 다 보지 마세요. 그건 또 복잡해요, 그거는. 근데 그냥 머릿속에 지주회사는 뭔가 혜택을 주지. 이렇게. 그럼 걔네들이 중개상회사지만 지주회사라면 해외 지주회사라면 그 요건을 다 충족해서 해외 지주회사라면은 그래? S야? 그러면 또 적용 안 해.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예스의 해외 지주회사가 아니어야 돼, 일단. 아니어야 돼. 그러면 이제 적용하러 오는데 근데 그게 고정된 시설이 있으면 사무실이나 상가나 공장이나 이런 게 있으면서 진짜 실질 영위하고 있는 거야? 봤더니 아니래. 그게 그러면 실질 영위를 안 한대. 그러면 그건 말 그대로 종이상회 회사라는 거잖아요? 이게 고정된 시설이 없다는 거니까 종이사로만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적용을 안 해야 돼요. 바로 와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그게 없다면 바로 와서 외국법인의 실제 발생소득 2억 원을 초과한 점을 따져가지고 바로 그냥 이쪽 적용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적용 안 하는 걸로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스가 되면은 시설이 있다는 거죠. 사무실이나 상가나 공장 등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업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돈으로 돈을 벌거나 자산으로 돈을 벌고 있는 사업이냐. 크게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 종이상의 회사는 아니지만 뭐 그거나 진비 없는, 종이상의 회사 진비 없는 그런 회사인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상가나 공장이 있다는 거죠. 진짜 직원들을 고용해서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적용 안 해야 되는데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수동소득이 뭔지에 대한 얘기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공장을 영위한다고 할지라도 주식투자 좀 할 수 있고 장비를 좀 빌려줄 수 있고 수산시장에 투자할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그런 소득 또는 그런 소득이 발생하는 자산을 팔아서 발생하는 소득을 수동소득이라고 한단 말이죠. 제대로 사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수동소득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지만 적용하지 않는 거고요. 제대로 사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수동소득 5% 초과해. 그러면 그 초과하는 그 소득은 다시 적용하는 건데 2억이 안 돼. 그러면 적용 안 하고 2억을 초과했어. 그러면 적용하는 거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도 도매업은 그래도 뭔가 사업을 좀 하는 거니까 실제로 하는 거니까 도매업은 그러니까 이게 도매업은 소매업이라든지 이런 거랑 좀 다르게 그냥 물건 막 해놓고 직원이 별로 없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소매업이나 이거보다는 좀 적어도 되지만 얘네들보다는 좀 있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도매업인 거를 좀 따져서 도매업이 아닌 얘네들은 도매업이 아니라면은 바로 가는 거고요. 2억 초과 여부를 따져가지고 바로 적용하는 거고요. 도매업이라면은 특수한 계좌가 아닌 자랑 거래를 많이 한다. 50% 초과해서 하는 거야. 그러면 진짜 사업을 좀 하는 거구나. 진짜 사업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일로 가는 거고. 진짜 이쪽으로 한다는 얘기는 이제 수동소득만에 대해서만 이제 조세표 방식에 적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수동소득도 5%가 안 되면 아예 적용 안 하고 넘어가면 그 넘어가는 금액 넘어가면은 그 수동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적용한다는 얘기고 2억을 넘어갔을 때 5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은 이 얘기는 특수관계자하고 거의 거래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돈 가지고 돈놀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 회사를 봐가지고 바로 또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 흐름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이 흐름이 좀 어려운데 여기를 3번 정도는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래서 관계되는 것들을 따져가고 개념적으로 이게 왜 이렇게 따지는 거냐. 응? 종이상의 회사랑 돈이나 자산으로 돈을 벌고 있는 회사이냐 아니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일단 핵심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흐름을 좀 잘 잡고 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 그 얘기로 쭉 지금 가는 거예요. 쭉 갑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 가지고 이런 얘기들이 다 있는 거죠. 아무리 다 충족을 한다 할지라도 실제 발생소득이 2억 이하면 또 이 조세표 방식에 적용 안 하는 거죠. 마지막에 이걸 한번 따지는 겁니다. 그죠? 실제 발생소득이 2억을 추가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이런 거 다 지금 따져보면 되고요. 거기에다가 제가 이제 추가로 이제 내용을 볼게요. 나머지 세부적인 것까지는 이제 안 보셔도 되는데 어디 보냐면 547페이지에 배당 간주금액 계산 어떻게 할 거냐? 말 그대로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에다가 지분율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에다가 지분율을 곱하면 된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배당 간주금액은 언제 입금을 하는 거냐? 언제 배당소득을 하는 거냐? 라고 하는 거는 소득세법에서 이미 공부했던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고요. 특정 외국법인의 사업무도 종료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다. 그날에 일반적인 법인들이 뭘 하니까 배당 주총을 여니까 그날에 일반적으로 배당 결의하니까 그날이다. 그렇죠? 그럼 이제 그 나라에서는 당연히 쌓여있는 유보가 그 나라의 화폐로 지금 쌓여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60일이 되는 그날에 기준환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는 겁니다. 60일이 되는 그날에 기준환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이 얘기인데 흐름도를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국내 가별한 자가 있고 요건을 모두 충족했어요. 지금 여기 조세 회피처에 이 가배국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고 이제 지분 요건 충족하고 모든 걸 다 충족해가지고 이제 조세 회피 방지세제를 적용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가 여기 이제 출자를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출자했고 모든 요건을 다 충족해가지고요. 얘가 이제 배당 가능한 이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배당 가능한 이익에 대해서 실제 배당 결의 안 했잖아요. 배당 결의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배당 가능 이익이 100억이야.
얘 출자한 게 지금 지분율이 40%예요. 그러면 이 100억에 40% 곱한 금액인 40억만큼은 얘가 얘한테 지금 배당결의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 입장에서는 그 금액을 법인이라면 입금으로 하고, 그죠? 개인이라면 배당수익으로 지금 하겠다는 거죠. 이 금액을 40억을 이거를 얘 입금으로 하겠다는 거죠. 얘를 법인으로 가정을 해볼게요. 이게 배당 간주 금액, 간주 배당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 40억이 지금 이 갑법인에 입금이 된 거예요. 과세를 하겠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일단,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얘가 지금 뭐 안 했죠? 지금 배당 결의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40억 입금을 잡았는데, 나중에 이건 이익잉여금이니까 계속 쌓여 있잖아요. 몇 년 지난 다음에 얘가 얘한테 배당 결의 해버린 거야, 실제로. 그럼 배당 결의를 했으면 얘는 그만큼 이제 현금 배당 받을 거 아닙니까? 차변에 현금 들어오고 대변에 배당금 수익이 또 잡혀까지 장부에 이미 뭐가 된 건데, 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입금이 된 건데, 나중에 진짜 실제로 얘가 뭐 해버리면, 실제로 배당을 해버리면 그게 장부에 또 뭐가 떠버리는 거예요. 수익으로 또 떠버리는 거니까 입금이 두 번 잡히는 거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2월 입금이라고 했잖아요. 2월 입금. 응? 그러면 나중에 지금 이 간주 배당 금액만큼을 입금에 산입을 했지만 얘가 얘한테 나중에 실제로 뭐 해버리면, 실제로 배당해버리면, 그죠? 그러면은 얘는 그 금액이 현금 들어온 것만큼 배당금 수익이 뜰 거 아닙니까? 장부에? 그거에 대해서 뭘 해야지만 되는 거죠? 입금? 불산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2월 입금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입금 산입했는데 나중에 추후에 뭐 해버리면, 실제로 배당을 하게 되면 입금 불산입으로 추인돼야 되는 거겠죠. 입금 불산입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입금 산입했는데 이게 소득 처분이 뭐겠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나중에 실제 배당하면 입금 불산입에서 없어져야 되는 거니까 유보 마이너스 유보인 거예요. 입금 산입 유보했다가 실제 배당하면 입금 불산입 마이너스 유보가 되는 거예요. 또 언제 그러면 이게 다 추인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언제 또 추인되느냐? 이게 입금 산입 유보였는데 얘가 지금 얘 뭐를 갖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주식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주주니까 배당수익이 된 거 아닙니까? 얘가 나중에 그 지분을 다 주식을 처분해버리면, 그죠? 해당 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다시 또 입금 불산입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배당하거나, 실제로 배당할 때 입금 불산입하거나, 넘겨보세요. 또 뭐 하면 또 입금 불산입 한다고요? 가지고 있는 주식을 양도했을 때 입금 불산입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두 개, 나중에 실제 배당을 받거나 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그때 입금 불산입에서 추인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렇게 추인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거기까지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 지금 나와 있고요. 그게 547페이지하고 548페이지에 걸쳐서 지금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이건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언젠가 입금 불산입이 되는 거예요. 언제 입금 불산입 되는데 두 가지의 경우에 입금 불산입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국기법에는 원래 장부 보존을 몇 년간 하게 돼 있죠? 신고납부 기한 경과 후 5년간 장부를 보존하게 돼 있는데, 근데 이거를 얘가 5년 지나고 7년, 8년 막 이때 팔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입금이 얼마인지 알아야 입금 불산입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국기법의 장부 보존 그 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는 계속 장부를 보존해야 된다는 게 말이 나옵니까? 3번에 해당 배당 또는 양도를 속하는 과세년도의 법정 신고 기한까지는 계속 보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이 나오죠. 국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당 또는 양도에 속하는 과세년도의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계속 보존하고 있어야지만 나중에 그래도 팔거나 실제 배당 받았을 때 입금 불산입 이렇게 추인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마지막 이제 이 조세회피 방지세제와 관련해 가지고 마지막 얘기인데, 거기 보면 외국 납부세액의 공제 및 경정 청구가 있어요. 자,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이제 보세요. 이거 우리가 이제 법인세나 뭐 이런 거 공부할 때 외국 납부세액 공제를 잘 공부를 잘 안 하죠. 우리가 잘 안 해서. 그런데 그래도 완전히 모르는 건 아니니까 잘 들어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예요. 얘가 실제로 배당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주 배당으로 한 거는 2021년도예요. 근데 얘가 실제 배당한 거는 2025년도에. 그럴 수 있죠? 그럼 2021년도에 받지도 않았는데 입금사님 돼 있다가 2025년도에 실제로 배당을 받은 거예요. 실제로 배당을 받으면은 2025년도에 이제 입금 불상입이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이해가 되죠? 자, 근데 문제는 이쪽 나라에서 세금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저도 햇빛하잖아요. 얘가 얘한테 실제로 배당할 때, 이렇게 해서 실제 배당할 때, 나중에 2025년도에 실제 배당할 때 법인세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뭘 하고 주는 거죠? 여기서 실제 배당할 때 원천징수를 합니다. 얘한테 배당을 줄 때, 실제 배당할 때 원천징수를 하고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40억 그대로 실제 배당을 하는데 나중에 몇 년 지난 다음에 40억 실제 배당을 할 때 5% 원천징수 한 거예요. 5%. 40억에 5%니까 8천만 원? 응? 그래서 여기서 원천징수를 한 겁니다. 실제로. 그러면 그게 얘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죠? 40억 받는데 8천만 원 떼고 8천만 원 떼고 받은 거니까 5%면 8천만 원 맞나요? 아닌데? 5% 2억. 5% 2억이요. 2억. 지금 막 정신이 없어요. 원천에서 2억을 떼인 거예요. 그러면 원천에서 2억을 떼고 내가 수령하는 거면 38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40억 받아가지고 2억을 저쪽 나라에 낸 거죠. 낸 거나 마찬가지죠. 이쪽 나라에 뭐 한 겁니까? 직접 낸 겁니다. 원천인수만큼 떼이고 받은 거니까 그 2억만큼을 직접 낸 거죠. 그게 직접 외국납세액이 되는 거예요. 원천징수세액을 낸 금액만큼이 직접 외국납세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직접 외국납세액은 외국납세액 공제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막 지금 제가 막 복잡한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낸 세금이 있으면은 직접 외국납세액은 외국납세액 공제를 해야 된다. 그 정도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럼 문제가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외국납세액 공제를 2025년도에 실제로 원천징수가 됐잖아요. 지금 실제 지급할 때. 그럼 2025년도에 얘 소득세, 개인이라면 소득세, 법인이라면 법인세를 낼 때에 그때 2025년도에 외국납세액 공제를 하는 거냐? 응? 아니면 2021년도에 간주배당 입금 산입했을 때 그때로 돌아가가지고 외국납세액 공제를 할 거냐? 나오면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다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생겼죠. 실제로 배당을 해버리면 여기서 원천징수가 될 거니까. 여기서 원천징수가 된 거는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직접 외국납세액이란 말이에요. 직접 외국납세액이니까 외국납세액 공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2025년도에 떼인 건데 사실 입금은 2025년도에 된 게 아니라 언제 입금이 된 거죠? 미리 2021년도에 입금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21년도에는 실제로 낸 거는 직접 외국납세액은 없었고 그냥 40억을 전부 다 입금으로 잡아가지고 그때 법인세를 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한참 지난 다음에 직접 외국납세액이 생겼잖아요. 근데 입금을 이때 2021년도에 입금을 한 거기 때문에 2021년도에 직접 외국납세액으로 봐가지고요. 2021년도에 이미 세금을 냈는데 이거를 2021년도에 외국납세액 공제를 다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2021년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외국납세액 공제 그때가 소급해가지고 다시 계산하면 외국납세액 공제를 하니까 세금이 줄겠죠? 그 줄어든 금액을 돌려주세요라고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뭐죠? 지금 거기 제목이 외국납세액 공제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경정 청구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거냐? 왜냐하면 실제로 받은 건 2025년도인데 그리고 실제로 외국납세액을 낸 거는 2025년도인데 그게 입금이 산입된 건 2021년도란 말이죠. 2021년도에 이미 입금을 해서 세금을 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서야 외국납세액을 발생을 했지만 그게 입금이 됐던 해인 2021년도에 외국납세액을 다시 적용을 해가지고 세금을 다시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때 돌아가서 소급해서 입금이 된 해가 2021년도니까. 그럼 2021년도에 세금이 줄어들죠? 다시 그때로 돌아가가지고 외국납세액 공제를 하니까 세금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걸 돌려주세요라고 무슨 청구를 한다고요? 경정 청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 동그라미 1번에 있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있는 얘기예요. 세 번째 줄에 이런 말이 나오죠? 실제 배당 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실제 배당을 받을 때 외국에서 납부한 거 아닙니까? 그때 원천징수가 된 거니까. 근데 그거는 언제 외국에 납부한 세액으로 봐서 입금에 산입
납부한 과세년도에 외국에 납부한 세액으로 봐서, 그러니까 2021년도에 외국에 납부한 세액으로 봐서 2021년도에 외국납세액 공제를 적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소급해야죠. 그러면 이미 세금 냈는데 외국납세액 공제를 다시 하니까 세금 줄 거 아닙니까? 그 줄어든 금액에 대해서 돌려주세요라고 뭘 한다는 거예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경정청구를 언제 하느냐? 우리 경정청구는 국기법에서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원래 법정 신고 납부기한 경과후 5년 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는 건데요. 이거는 언제까지 경정청구하는 거냐 해가지고, 이 경정청구는 이 실제 법인세 배당을 받은 그 법인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1년 내. 왜냐하면 이게 배당을 예를 들면 실제 배당을 2030년도에 지금 이렇게 실제 배당을 한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5년 지나버렸으니까 경정청구 아니 된다고요. 된다고요. 이 2030년도 법인세 신고 기한 경과 후 몇 년 내? 1년 내에 경정청구를 해가지고 돌려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기한도 좀 보세요. 그러니까 경정청구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아셔야 되는데, 경정청구는 소급해서 하는데 실제로 배당을 받은 과세년도에 법인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1년 내, 일반적인 경정청구하고 다르게 경정청구를 해가지고 2021년도에 세금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돈을 돌려받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됐습니다. 그 2번은 이제 간접 외국납세액인데, 간접 외국납세액까지는 뭐 아무튼 직접 외국납세액이든 간접 외국납세액이든 다 외국납세액 공제는 언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금을 산입한 사업연도에 외국납세액 공제를 한다. 그러다 보니 경정청구를 하는 걸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절까지 봤어요. 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5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